경매 왕초보도 이 정도만 알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세연쌤이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경매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정말 경매 왕초보를 모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세연쌤 영상을 보시는 경매 왕초보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거든요. 한번 우리 공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경매 왕초보님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영상을 많이 봤는데 경매 절차를 알아야만 경매를 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경매는요,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죠.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서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매지에서 이 경매 물건이 나오기 전에는 법원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답니다.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준비, 배당 요구 종기일 해서 채권자들 또는 관공서에서 세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다 신고를 하세요라고 통지를 해서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각기일 공고. 이게 뭐냐면 이제는 드디어 입찰 날짜가 탁 경매지에 뜨는 거죠. 우리가 그때부터는 경매지에서 이 물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입찰일에 여러분들이 입찰을 해서 만약에 낙찰이 됐다. 낙찰이 됐다고 해서 다 제게 되는 게 아니고요. 낙찰을 받고 나서 2주의 시간이 걸려요. 그 2주의 시간 동안에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매각 결정 확정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 대금 납부 기한이라는 게 잡히는데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잔금을 치러야 되죠. 잔금을 치르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소유권이 이전되고 이제는 정말 이 낙찰받은 물건의 소유자가 낙찰자의 내가 되는 거예요. 경매는 이런 절차들을 거치게 됩니다. 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뭐부터 해야 되는지 입찰을 하려면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너무 광범위해서 잘 모르겠는데 딱 찝어주실 수 없나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경매지에서 물건을 검색하고 내가 입찰 들어갈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을 딱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물건을 좀 빠르게 보셔야 되거든요. 먼저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건을 검색해서 내가 입찰 들어갈 물건을 고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시세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임장 가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가까지 여러분들이 정하는 거, 이렇게 딱 큰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세연쌤 영상을 많이 보면서 물건 검색도 해봤는데 네. 제가 3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검색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3천만 원이 있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지 먼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이제 단기로 투자를 하면서 네. 투자금을 조금 불려가는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아, 제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아파트 단기 매도, 그거를 통해서 투자금을 불리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소액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금을 조금 불리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파트 물건을 검색해야겠네요. 그죠? 그리고 3천만 원을 가지고 대출을 활용해서 입찰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이제 골라야 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지를 보시면 경매 검색이 있어요. 이 경매 검색에서 들어가셔서 물건 종류의 아파트를 설정하고요. 진행 물건이고요. 자, 소액이시기 때문에 3천만 원으로 그럼 우리가 얼마까지 입찰가를 쓸 수 있느냐를 먼저 알면은 좀 물건 고르기가 쉽겠죠. 너무 많으니까 물건이. 자, 우리 대출은 보통 감정가 대비 60%, 낙찰가 대비 80% 중에서 낮은 금액을 해줘요. 그러면 감정가 대비 60%가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낙찰가로 비교를 해보면 한 낙찰가의 70% 정도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투자금의 3배까지 내가 입찰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이 있으시니까 3, 3은 9, 9천만 원까지 입찰가를 쓸 수 있는데 그럼 이 시세는 9천만 원 이상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너무 많은 물건을 처음에 보기엔 힘드시니까 이 감정 가격에서요, 제가 2억이라고 설정을 할게요. 그러면 2억이 넘는 물건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내일 입찰 들어가는 물건은 봐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뒤인 12월 28일부터 입찰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제가 이렇게 매각일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1000건 정도의 물건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쭉 보면은 보통 감정가랑 이렇게 최저가가 나오는데요. 감정가는 시세가 아니죠. 보통 저희가 최저가 이상 입찰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최저가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시세가 한 1억 정도 되는 물건을 볼 수 있겠어요. 최소. 쭉 보면 오, 요런 것도 좋네요. 근데 15층이면 좀 꼭대기층일 수 있겠다. 쭉 지나갑니다. 요런 것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고요. 경상까지 가기는 좀 힘들까요? 쭉 내려오고요. 네, 요런 물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10층입니다. 괜찮네요. 예, 울산 동구에 있는 물건이고 감정가는 1억,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7천만 원. 그죠? 건물 면적은 49.85제곱이고 15평이네요. 자, 사진 먼저 보면은 아파트가 깨끗해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아파트 컨디션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지도를 봐야겠죠? 물건 검색하면서 지도를 보면서 입지를 한번 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뭐죠? 이거를 보유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기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막 지도, 입지, 건물 컨디션 상태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얼마나 잘 팔리느냐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지도를 봤을 때 나쁘지 않네요. 도심에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나쁘지 않아요. 관심이 확 가시죠?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서 쭉 보면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권리 분석 혹시 할 줄 아세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영상은 좀 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것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낙찰자인 내가 인수하느냐 인수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 분석할 게 없죠. 예. 그리고 밑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가처분 없습니다. 너무너무 깨끗한 물건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쫙 밑으로 쭉 내려오면 단지 정보라고 보이시죠? N단지 정보를 누르고 들어가면 네이버 부동산으로 연동이 돼요. 여기에서 동일 매물을 딱 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건물 면적이 49.85제곱미터였어요. 그죠? 네, 49.85제곱미터. 네, 공급 면적, 분양 면적은 68제곱미터네요. 68제곱미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매매로 설정을 하세요. 자, 그리고 시세, 실거래가를 누르면 자, 여기 보시면 빨간 점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아파트예요. 맞죠? 그리고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네요. 와, 괜찮습니다. 자, 우리는 목적이 단기 매도잖아요. 입지가 좋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낙찰을 받아서 팔고 수익을 내면 되는 거죠. 그러려면 거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거래량이 나쁘지 않아서 우리는 또 경매로 낙찰을 받는 거잖아요.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서 일반 매물보다는 다소 조금 가격을 깎아준다면 아마 매수자들이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게 손포를 파는 거예요. 11월 달에 6건, 10월 달에 5건 이렇게 거래량이 있죠. 이렇게 손품을 팔아서 확인을 하고요. 아, 이게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제서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지금 여기 매물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매물을 클릭하시면 부동산 정보가 이렇게 밑에 나오거든요. 여기에 전화하셔서 집을 제가 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세 조사를 하는 것을 전화 임장이라고 해요. 그럼 전화 임장할 때 네. 부동산에 혹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매수자의 입장으로 좀 전화를 하시면 좋겠죠. 실제로 정말 좋은 물건, 정말 금매 물건이 있으면 금매로라도 저희가 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집을 좀 구하는데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 매물 나와 있는 걸 보고 전화 드렸어요. 요거는 수리가 되어 있나요? 동향과 남향은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금매로 나와 있는 물건이 혹시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동산 사장님과 나와 있는 매물의 시세, 매매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거죠.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만 부동산 사장님하고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얼마 정도 깎아줄 수 있습니다. 또는 금매,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지 않는 이 금매물도 사장님이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실거래로 거래된 이 금액도 네이버 부동산에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사장님이 이랬어요. 네, 1억 8층에 1억짜리가 있네요. 예, 이거 되게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다면 저라면 이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 8층이죠. 사장님 여기 11월 달에 11층에 9천만 원으로 지금 실거래가가 찍혀 있고요. 10층은 또 7,700만 원으로 실거래가가 나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저렴하게 살 수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사장님이 이 7,700만 원의 물건에 대한 또 설명, 또 9천만 원에 대한 물건에 대한 설명, 뭐 수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집은 뭐 개인 사정으로 해서 너무 급하게 팔아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도자의 입장으로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집을 좀 팔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전세 세입자가 있어서 세입자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혹시 얼마 정도 거래가 가능할까요? 지금 매수자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그럼 사장님이 8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여러분들이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사장님 여기 보시면 11월 달에도 9천만 원? 9,200만 원 이렇게 실거래가가 떴던데 왜 저는 8천만 원밖에 못 받나요? 매수자가 있기는 한가요? 요즘에 이렇게 전화가 오거나 보러 오시는 분은 계세요? 라고 하면 사장님이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내가 낙찰가만 좀 낮게 잘 받으면 이거는 거래가 되겠고 수익이 나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과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 가서 한번 보고 싶다, 입찰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임장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보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 실제로 그 부동산을 살펴보는 거죠. 제가 임장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네, 그럴 수 있죠. 임장을 갔을 때 어떤 거를 확인을 해야 할까요? 보통은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손품을 팔고 바로 입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전화 임장을 통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전화 임장을 한 것이 확실한지를 현장 가서 확인하는 작업인데요. 이 현장 임장에 갈 때는요, 그냥 내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사장님하고 약속을 잡고 가세요. 약속을 잡고 나와 있는 매물들을 실제로 부동산 사장님하고 많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 안에 컨디션이 이 정도, 수리가 이 정도, 여기는 수리가 너무 안 돼서 그래서 이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았구나 라는 판단이 어느 정도 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물건이 수리가 된 것을 우리가 만약에 내부를 확인을 했다면 수리했을 때의 매매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수리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안 됐을 때 기본일 때의 매매 시세를 우리가 정해서 입찰가를 정하고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입찰가는 최저가에서 조금 더 쓰면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낙찰이 안 되겠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조사를 했을 거고 나뿐만 아니라 이 물건을 아마 조사해서 입찰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입찰가를 정할 때에는 보통 감정가 대비 몇 프로 또는 최저가에서 살짝 높이 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거는 매매 가격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입찰가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물건이 시세가 1억으로 저희가 조사가 된 거예요. 자, 9천만 원으로 입찰가를 썼을 때 대출 받으셔야 되잖아요. 3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랬을 때 입찰가를 9천만 원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너무 높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입찰가를 선정할 때 굉장히 높이 입찰가를 선정해서 계산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산을 해보고 너무 높다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점점점 낮추면 되니까요. 그래서 9천만 원으로 입찰가를 썼을 때요, 취등록세 1.1%에 또 법무사 수수료, 대출받으면 수수료가 나가니까 법무사 수수료까지 해서 1.8% 정도 계산을 하면은 162만 원의 이전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대출 받으셔야 되잖아요. 대출을 낙찰가의 70% 받으면 6,3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일어납니다. 이유를 제가 그냥 6%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을 때 한 달에 이자가 31만 5천 원이 나가고요. 이것을 6개월 정도 내가 이자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189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는 안 내나요? 중도상환 수수료도 내야 되는데 그 비용은 왜 안 넣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통 우리가 단기 매도를 할 때는요,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거나 또는 그 중도상환 수수료가 좀 낮은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요.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가 0.5%다. 그랬을 때 비용은 31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자 6개월 안에 그냥 여기다가 다 흡수를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도 시에는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죠. 그래서 1억으로 만약에 우리가 매도를 한다면 여기에서 0.55%를 적용했을 때 55만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총 비용을 더했더니 406만 원이에요. 여기에서는 관리비 체납 비용은 없다라고 제가 간주할게요. 자, 그러면 9천만 원 낙찰을 받아서 1억에 매도를 하면 1,000만 원의 시세 차익에서 여기에서 총 비용 406만 원을 뺐더니 594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와요. 근데 세금을 안 냈잖아요. 세금 계산하셔야죠. 저희가 개인으로 했을 때는 1년 이내에 매도 시에는 77%의 양도세를 내야 되지만 개인 매매 사업자로 매도를 하는 경우에는 시세 차익의 구간별로 기본세율 적용을 받아요. 594만 원, 1,400만 원 이하의 구간이기 때문에요. 6.6% 세율 구간이에요. 그래서 6.6% 적용을 했더니 세금을 39만 2천 원을 냅니다. 594만 원에서 세금 39만 2천 원을 뺐더니 554만 8천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순수익이에요.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꼼꼼하게 하고 비용 같은 것들을 다 저희가 계산을 해서 나에게 수익이 안전마진이 얼마가 딱 확보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입찰가를 정하는 겁니다. 이제 막 이사비도 줘야 된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554만 8천 원의 순수익에서 이사비용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준다면 450만 원 정도가 남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사를 안 가고 점유자가 굉장히 또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법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강제 집행이죠. 자, 강제 집행 비용을 그냥 최대한 300만 원으로 잡는다면 554만 8천 원에서 300만 원을 빼면 어떤가요? 254만 8천 원이라고 하는 순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어떠신가요? 그것도 한 달 월급보다 많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네. 누군가는 내가 굉장히 250만 원 정도의 수익도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돈 벌자고 이걸 하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입찰가를 점점점 낮추면서 지금처럼 계산을 해서 나의 입찰가를 정하시면 되고요. 나는 200만 원만 남아도 돼. 안전마진 200만 원만 확보해도 돼 하시는 분은 50만 원 더 높이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안전마진을 정확하게 확보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저희가 입찰가를 산정하는 거죠.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아마 한 번만 해보시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듯이 하면 너무 어렵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물건을 검색하고 내가 입찰 들어갈 물건을 고르고요. 그리고 손품을 팔고 전화 임장까지 진행을 해서 현장 임장까지 진행을 하시고요. 또 대출도 알아보셔야 되겠죠. 대출 알아보는 방법은 제 대출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대출을 알아보고 입찰가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면 아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낙찰이 된 거죠. 너무 좋겠죠. 낙찰이 돼서 나중에 수익까지 발생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너무 쉬울 거예요. 경매가 어렵지 않구나. 그냥 내가 하면 되는구나. 안전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어때요? 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할 수 있는데 네. 낙찰 이후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벌써 이제 낙찰 이유가 걱정이 되시죠. 제가 항상 낙찰 받고 걱정하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너무 많은 공부를 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제가 낙찰 이후에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여러분들에게 꼭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조만간 빨리 물건 찾아서 조사해서 네네. 상담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상담 제가 꼭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들 어떠세요? 3천만 원을 가지고 물건을 찾고 권리 분석하고 전화 임장하고 현장 임장하고 입찰가 선정까지 오늘 한번 가상으로 왕초보분과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왕초보분들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소유님과 함께 힘차게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와, 안녕!